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하루하루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는 40대 돌싱녀입니다.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사람이 이혼까지 결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누구보다 인생 풍파를 겪을 만큼 겪은 분들이 아마 돌싱분들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이지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부터 이 채널에 마음을 붙이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여기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은 살면서 모진 일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슬기롭게 그 위기들을 다 이겨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니까요. 저도 여러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망할 전 시댁 식구들 나락으로 보내고 강명 찾은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아들만 둘 있는 집에 막내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집에 하는 꼴을 보고 일찍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전 남편은 호구도 그런 호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거의 월급제로 제 본가에 갖다 바치고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야 한다는 전 남편 말에 얼마나 기함을 했는지 몰라요. 다 큰 성인이 집안에 빨대 꽂히는 줄도 모르고 월급 봉투채로 집에 뺏기고서는 제 여자친구한테 용돈 모자라서 데이트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다 되는 일입니까? 하기야 저런 놈이 좋다고 결혼까지 한 제가 가장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었겠네요. 어찌됐든 결혼 후에야 전 남편과 전 시댁 꼴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실체에 믿는 토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다 한들 이미 결혼했는데 이제와 어쩌겠나 싶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 징조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사랑에 눈멀었다는 이유로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놈이랑 결혼했으니 제 발등 제가 찍은 거나 마찬가지다 싶었어요. 요새 결혼한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한다지만 그게 제 일이 되면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역시 그때만 하더라도 이혼녀가 되는 게 시댁 식구들이랑 그 궁상을 떨며 사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결혼할 때 분가 약속만은 확실하게 받아뒀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하게 제 부모랑 같이 살자는 말을 하는 전 남편 말에 기함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밥도 맛있게 잘해주실 거고 살림도 해주실 텐데 너도 좋지 않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한테야 밥 맛있게 해주고 살림해주는 엄마겠지. 나한테는 시어머니가 되실 텐데. 너 정말 내가 네 말대로 니네 엄마한테 밥 받아먹고 살림해달라고 하면 그건 또 싫을 거잖아. 너 보면 은근 역지사지가 안 되더라. 그러면 우리 엄마도 밥 맛있게 잘해주고 살림 잘해주니까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자. 에이, 우리 엄마랑 장모님은 다르지. 그럼 나한테도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는 다르지. 학과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너랑 결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에 없이 단호한 제 태도에 결국 전 남편은 학과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학과가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때는 제가 남편을 이겼다고 크나큰 착각을 하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제 뜻대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는 당연히 전 남편 월급 봉투부터 저희 공동 통장으로 돌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 당연한 일에도 전 시어머니는 불만이 많은 듯 했습니다. 얘가 너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돈 문제 가지고 불평불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너랑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월급부터 쏙 빼가니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야속하구나. 야속? 지금 이 상황에서 야속이 할 말입니까? 그렇게 아들 월급이 탐이 났으면 아예 며느리 볼 생각을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저도 좋고 나도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 자식 총각으로 늙어 죽는 건 싫으신 모양이었나 봐요. 며느리라기보다는 그저 제 손주 낳아주고 당신 말씀에 토달지 않고 고분고분 살아주는 눈먼 여자 하나 드리고 싶으셨던 거죠. 세상에, 그럼 저희는 뭐 맞고 살아요,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야속하게 느껴져요. 저희도 입에 풀칠은 해야죠. 어머니가 저희 먹여 살려주실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뻔뻔스러운 시어미를 상대하려면 눈치 없는 척 창피한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도 수치를 알면 제가 한 말이 창피한 거라는 것 정도는 알아채겠죠. 멍청한 전 남편은 제가 호구인 것도 모르고 그저 저희 엄마가 저를 아껴주는 줄로만 알고 있으니 저라도 저희 밥그릇은 확실하게 챙겨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엄마가 관리해 주셨는데 결혼하고 당신이 그걸 도맡아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지.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드려서 마음도 좀 풀어드리고 그래. 그럼 네가 생활비 충당할 만큼 더 벌어오면 되겠다. 그치? 받아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정은 꾸리고 싶고 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더 버는 것 말고 방법이 없잖아. 우리 남편 힘내야겠네. 저 불리한 얘기를 할 때에만 눈치 없는 조동아리를 다무는 전 남편이었어요. 제 어머니 기분 맞춰줄 생각은 하며 제 마누라 속 뒤집히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이놈도 유부남으로서는 한참 자격 미달인 놈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는 행동과는 달리 전 시어머니는 겉으로 제 막내 아들을 세상 둘도 없는 것처럼 아끼는 양 굴었습니다. 우리 태수 같은 효자가 또 없지. 엄마 생각해주는 건 우리 막내 아들 뿐이야. 내가 젊어서 그렇게 딸을 갖고 싶었는데 부처님이 또 아들 주신 대신에 딸같이 살가운 막내 아들 점지해 주신 거지. 내 맘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다 태수야. 저 말뿐인 시어머니의 공치사에 매번 전 남편의 입이 멍청하게 해 벌어졌습니다. 그도 그럴만하죠. 저 말 한마디면 아무런 의심 없이 월급 봉투를 통째로 바치는 아들인데 뭐 전 시어머니 입장에서 효자는 효자였겠죠. 전 시어머니가 저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가 우리 가족들 중에 워낙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잖아. 왜 안 그렇겠어. 엄마도 형 보면 마음이 갑갑하겠지. 난 엄마 이해해.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다 당신 구슬리려고 하는 소리잖아. 어머님 말만 저렇게 하시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아주버님 편인 거 정말 모르겠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인정하기 싫은 거야?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가만 보면 당신은 은근히 엄마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더라.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러면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갑갑해하는 전 아주버님한테는 어떻게 대했느냐. 정말 제 막내 아들보다 미덥지 않게 생각했느냐고요. 뭐 그래 보이긴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대화만 들었을 때는 말이죠. 아이고 태호가 엄마가 나물도 먹으라고 몇 번을 말해. 자꾸 고기만 먹고 그러니까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자꾸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생기지. 그러면서 시커멓게 커다란 성인 남자 밥그릇에 살뜰하게 나물 반찬을 덜어다 얹어주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자면 정말이지 보는 사람 밥맛이 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40이 다 되어가는 제 장남을 꼭 4살짜리처럼 대하곤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 아주버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쉴 새 없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자식을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챙기는 것에 전 아주버님께서 고맙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건 또 절대 아니었죠. 아 엄마 귀찮게 따라다니지 말라니까.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왜 이렇게 성가시게 따라부는 거야. 재수씨 보는데 창피하게 진짜. 저 보기 창피한 줄은 알면서 늙은 어미 손가게 만드는 자식이라는 데 대해서는 창피한 줄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전 아주버님 말 맞다나 전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제 큰아들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참견을 다 해댔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전 아주버님이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대기만 하는 백수였거든요. 아주버님 말이야.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서 노시게 둘 거야?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적으신 것도 아니고 본인들 노후 준비하기도 빠듯하실 텐데 아주버님도 본인 앞가림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형이 뭐 그럴 재주가 돼? 큰아들이라고 저렇게 집구석에만 박혀있는 꼴을 봐야 하는 엄마가 제일 안 됐지. 지금까지 저렇게 살았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겠어.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야지. 참 웃기는 게 전 남편은 항상 자기 형을 자기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면서도 경제력이 없는 인간이니 당연히 저나 저희 엄마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기야 본인 모친에게 평생 들어온 소리가 그런 거니 귀 얇고 줏대없는 전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인생이 질리려니 착각 속에 평생을 살아온 거죠. 네 형 저렇게 1인분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걸 보면 내 속이 다 뒤집어지다 못해 제명에 못 살지 싶다. 그러니 어쩌겠니? 내가 저런 아들 녀석 만난 것도 네가 저런 형을 동생으로 태어난 것도 다 부처님 뜻이 아니겠어. 우리가 도 닦는다. 이번 생에 공덕 쌓는다 생각하고 네 형 살뜰하게 챙겨야지. 얼핏 들으면 전 남편을 추켜 세우고 전 아주버님을 깔보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그런 모자란 본인 장남을 당연하게 전 남편에게 떠맡기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본인 엄마가 믿는 건 장남이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었으니 이쯤 되면 전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영향력은 거의 세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 엄마가 대놓고 자기한테 빨대 꽂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도 그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저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전 아주버님도 결혼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가장은커녕 본인 밥벌이도 못하는 양반한테 어느 눈먼 여자가 시집을 다 왔대. 결혼하기 몇 달 전인가 엄마가 하도 닥달해서 형이 잠깐 회사에 나간 적이 있었어. 엄마 지인 통해서 겨우겨우 마련한 자리였겠지. 그거나마 몇 달 못 다니고 때려치웠지만 말이 때려치운 거지 자기가 먼저 나오지 않았으면 얼마 안 돼서 쫓겨났을걸? 그러니까 결혼시키려고 다니지도 않던 회사를 급하게 밀어넣었다는 거야? 어머님도 참 너무하신다. 여자 입장에서는 사기 아니야. 여자도 어머님이 갖다 붙이셨다면서. 엄마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 형이 워낙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혼이라도 해서 가정되면 정신을 차리려나 싶으셨겠지. 근데 자식 일이 뭐 부모 마음대로 돼. 그렇게 밀어넣어준 회사나마 성실하게 정신 차리고 잘 다녔으면 사람 구실했을 텐데 거의 결혼하자마자 그거마저 때려치웠으니 그걸 엄마가 더 어떻게 했겠어. 그래서 예전 동서가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이혼 서선 건 거야? 그런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동서는 무슨. 그 여자도 참 독해. 그래도 자기도 결혼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몇 년도 아니고 고작 몇 달 돈 안 벌어왔다고 남편을 그렇게 혼신짝처럼 버려? 요즘 여자들 진짜 무섭다니까. 나라도 버리고 도망간다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저가 뭐 하나라도 손해볼까 싶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인간이 왜 본인 본가 식구들 일만 끼어들면 저렇게 천지분간을 못할까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멀쩡히 회사 잘 다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정작 시집와서 보니 남편이란 작자는 태어나서 일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나마 몇 달 다니던 일은 저하고 결혼하려고 억지로 다녔던 거였고 제가 속아서 결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를 때려치웠습니다. 거기다가 시댁도 죄다 한통속이고 작정하고 자기를 속여서 결혼을 한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과 어떻게 가족으로 같이 삽니까? 여자분이 온 식구가 전부 사기꾼이라고 집안에 품비박산 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돈 못 버는 남편 버린 인간 쓰레기 취급을 했을 게 뻔합니다. 비록 잠깐의 눈속임으로 지뢰를 밟긴 했으나 그래도 현명하신 분인지 단기간에 빨리 이 집안을 벗어나셨구나 싶었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전 동서가 부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의 악몽 같았던 짧은 결혼 생활을 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고 빌었습니다. 돈도 없는 양반이 결혼은 무슨 돈으로 했대? 무슨 돈은 거진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정말 전 시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간 전 남편이 살뜰히 갖다 바친 월급 주머니에서 나왔겠죠. 도대체 누가 누굴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보기에 제 집구석에서 가장 한심한 인간은 전 시어머니도 아니고 전 아주버님도 아니고 전 남편이었어요. 그걸 본인만 모르고 살았죠. 생각해보니 전 남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이혼만은 피해야 한다며 용을 쓰던 제가 제일 한심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혼은? 누가 들어도 아주버님이 유책 배우자인 상황인데 위자료 물어줘야 했을 거 아니야. 형이야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없다고 배째라고 들어놨지만 엄마 입장에서 형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냥 두실 수 있었겠어? 결국 엄마가 해주셨지 뭐. 네 돈이다 네 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빨대가 꼽혀도 제대로 꼽혔구나 싶었어요. 제 못난 형 결혼도 시켜줘 이혼도 시켜줘. 그렇게 뜯겨놓고도 형은 못난 자식이고 저는 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잘난 자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꼴을 보면 저 정도면 이제 자기 합리화에 가까운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과 거의 동시에 끝난 전 아주버님의 짧은 경제활동은 그 이후로 쭉 멈춰져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나이 먹도록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돈 한 푼 없이 빌빌대고 있으면 민망하고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알바 자리라도 알아봤을 것 같은데 전 아주버님은 꼭 수치심이라고는 없는 사람 같았어요. 한 번은 저한테 대놓고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재수씨 보기에는 저 사는 게 한심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 얼마나 별나게 구시는지 재수씨도 아시죠?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졸 쫓아다니면서 못사게 구는데 그걸 어느 누가 감당합니까? 제가 아니라 태수한테도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놈 그거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미쳐버렸을 거예요. 나나 되니까 여태까지 엄마 유난을 이만큼이나 버틴 거죠. 그렇다고 제가 힘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식구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본인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푸니까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재수복이 겸연쩍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정말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논리대로라면 본인이 감당해주지 않으면 식구 중 누구라도 본인 꼴을 대신 당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을 테니 자신이 가족들에게 받는 건 마치 정당한 보상이라도 되는 듯한 말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궤변입니까? 그렇게 집에서 제 모친에게 시달리기 싫으면 나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하다못해 집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면 시간이 오죽 잘 가겠습니까? 생각이 흐르는 방식은 다르지만 자기 합리화만큼은 기가 막히게 해낸다는 점에서 그래도 전 남편과 전 아주버님이 형제가 맞긴 하구나 기가 찼습니다. 그즘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경영위기를 맞이해 때 아닌 정리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은 정리해고 대상은 아니었으나 회사에서는 정리해고뿐만이 아니라 명예퇴직 신청도 받고 있었어요. 그 대상에는 전 남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어떻게든 전 남편이 회사에 붙어있길 바라던 저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결국 전 남편 입에서 기어이 회사를 나오고 싶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명예퇴직 받는다는 거지 이건 그냥 나가라는 말이나 진배 없어. 요새 회사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사회는 훨씬 살벌하다는 거 몰라? 회사 그만두면 이제 뭐 먹고 살 건데. 남편이 오죽 힘들었으면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다 했겠어. 당신 부인이 돼가지고 꼭 그렇게 야멸차게 말해야 돼?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좀 공감해주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돈 벌어오는 기계였으면 돈을 꼴랑 그것밖에 못 벌어왔겠습니까.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어찌됐든 전 남편을 달래야 했습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항상 당신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모르지 않지. 그렇지만 사람이 먹고 살려면 생활을 해야 하잖아. 당장 회사 나오면 그때부터 나보다 훨씬 당신이 고달파질 거야. 매일 출근해서 일하던 사람이 수입은 없는데 당장 일할 곳 없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일을 왜 안 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목에서 피날 때까지 일해야지. 왜 어디 일자리라도 미리 알아봐 둔 곳 있어?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공으로 시간을 보낸 게 아닌데 경력도 쌓이고 인맥도 좀 쌓였잖아. 나 나오면 지금 회사에서 같이 나오겠다는 후배들도 몇 있어. 그 말에 제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지금 회사 그만두고 본인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생각이 들자 뒷목이 쭈뼛해지더라고요. 당신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당신 혼자도 아니고 회사 후배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사업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쩌려고 그런 소리래.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분야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로 사업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이쪽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 사업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도와주겠다는 사람 천지야. 당신은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당신 남편이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 줄 알아?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광고 대행사라고 하니까 제법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동네 단위의 음식점이나 가게 등의 홍보 전단지를 만드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었으니 애초에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 자체도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크지도 않은 회사에서 독립해 나와서 회사를 차리겠다니 제가 그쪽에 대해 전 남편보다 아는 게 적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업체들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파악이 전문가가 아닌 저보다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디자이너에게라도 하면 내가 그나마 생각이라도 해보겠어. 그런데 당신 영업직이잖아. 그러면 직원으로 디자이너도 뽑아야 하고 당신 영업될 때 사무일 볼 사무보조도 필요하고 고용해야 할 직원이 몇 명인데 당장 당신 밥벌이도 할 수 있을지 모를 판에 그 직원들 월급은 다 어떻게 주려고. 아니 다 떠나서 당신 사업할 돈이 어디 있는데 뭐 나 모르게 꿍쳐둔 쌈짓돈이라도 있어? 제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며 빡빡 우기던 전 남편 말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제 놈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저 입을 다물게 하려고 일부러 꺼낸 말이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군요. 당신 결혼 전에 장인어른이 유산 땡겨주신 거 있잖아. 그거 일단 사업 출자금으로 쓰면 되지 않겠어? 아주 당연하게 제 돈이 자기 돈이라도 됐냥 말하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기가 탁 막혔어요. 지금 그 돈 얘기가 왜 나와? 그 돈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돈이야. 결혼 후에 받은 돈도 아니고 결혼 전에 받은 돈이고 당신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돈이라고. 당신 말 진짜 서운하게 한다. 우리가 남이야? 내가 나 혼자 잘 되자고 이래? 우리 둘 다 잘 살자고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거잖아.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 잘 되면 다 당신한테 돌아올 텐데 꼭 남 얘기하듯 그러는 거 나한테 진짜 상처야.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제 놈이 왜 화를 낸답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전 남편은 정말 며칠 동안 저한테 말도 한마디 안 걸더라고요. 저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못 이기는 척 지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전 남편이랑 그 가족들에게 그간 당해온 것이 있는데 호구처럼 제게 남은 얼마 안 되는 것까지 홀다당 뺏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 반응이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돌아가자 전 남편도 초조해진 기색이었어요. 그럴만도 하죠. 전 남편한테 돈 나올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애초에 결혼 전까지는 번 돈은 싹 다 제 본가에 가져다 바쳤고 제 식구들 외에는 돈 쓰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밴댕이 소갈딱지인 전 남편한테 그만한 돈 턱턱 내어줄 지인이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렇다고 전 시댁에서 전 남편을 도와주리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턱도 없는 생각이었어요. 돈 가져갈 때나 우리 아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 굴었지만 제 큰아들 귀한 줄이나 알지 둘째 아들은 돈줄로 생각하는 전 시어머니가 그만한 돈을 내어줄 리가 없잖아요. 내 돈 빼앗아 간다고 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게 누구겠어요. 저밖에 더 있겠어요. 전 남편 입장에서는 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든 저를 굴러 삶아야 하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었을 거예요. 여보, 며칠 전에 내가 말이 너무 심했지? 내가 요즘 회사에서 퇴사 압박이 너무 심해서 말을 제대로 가리질 못했나 봐. 내가 자기 아니면 또 누가 있어. 난 항상 우리 둘이 같이 잘 살 생각뿐인데 자기가 그걸 몰라주니까 너무 내가 서운했나 봐. 나 정말 준비 많이 했어. 절대로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 테니까 처음에만 나 좀 도와주라. 응? 여보. 씨알도 안 먹힐 말이긴 했지만 평생 제 엄마와 형한테 뜯어먹혀 놓고 막상 도움 필요할 때는 어느 누구 하나 손 벌릴 곳이 없는 전 남편 인생이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 남편 딱해 할 시간에 나나 딱해 했으면 속이라도 덜 뒤집혀졌을 것을.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어떻게든 잘 고쳐서 끝까지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반쯤 넘어가면서도 한 번 더 슬쩍 떠봤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운이라도 한번 띄워보지. 그간 당신이 집에다 해준 게 얼만데 어머님도 아예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 언제적 돈인데. 나 결혼하고 나서는 다 당신이 관리했잖아. 그간 형 앞으로 들어간 돈도 적지 않은데 본인들 노후 준비나 제대로 하셨으면 다행이지. 들으나 마나한 소리에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취직해서 10년 넘게 일하고도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 마누라한테 아쉬운 소리나 하는 남편이라니요. 이런 인간을 믿고 정말 평생을 보내도 괜찮을지 회의감이 들었으나 전 남편 말대로 이혼하지 않은 이상은 그 인간과 저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결국 저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전 남편에게 회사를 창업할 사무실을 하나 얻어주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진짜 자기밖에 없어. 지금은 사무실 한 칸에서 시작하지만 나 이거 정말 크게 키워서 당신한테 꼭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거야. 고마워요, 여보.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건 그 말을 들을 때에도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좋아서 날뛰는 전 남편을 보니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 부디 말아먹지만 말아라 속으로 빌면서 말이죠. 너한테 이런데 얻어줄 돈이 다 있는지 몰랐네. 우리 아들이 복도 많구나. 우리 태욱이도 이렇게 사무실 턱 내어줄 여자 하나 만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휴, 우리 딱 하나 아들. 제 둘째 아들 개업식에 와서까지 본인 큰아들이 애처로워 어쩔 줄을 모르시는 전 시어머니 꼴을 보는 게 눈꼴 시려웠지만 좋은 날 덩달아 분위기 망치기 싫어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간 저가 쪽쪽 빨아먹은 아들님이 사무실을 오픈한다는데 화환도 아까워서 작은 꽃다발로 퉁치려드는 전 시어머니를 보며
같은 손가락인데 왜 저 사람만 저리도 안 아픈 손가락인 건지 다시금 짠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회사 자리 잡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전 남편은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저 철딱선이 없는 인간을 도대체 어찌해야 하나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저도 회사까지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할 때 저 나름대로는 다부진 각오를 한 모양이었어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전 남편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웬 되도 않는 사업을 한답시고 내 속을 이리 뒤집나 싶어 신경도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정이라는 게 참 무섭고 더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꼴을 보니 저러다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어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보양식도 챙겨 먹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참 속도 없는 여자죠. 제 나름대로 전 남편 기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사업 스트레스에 잘 먹지도 못하는 전 남편은 나날이 말라갔어요. 거기다 무더운 계절이 찾아오면서 전 남편은 더더욱 입맛을 잃어갔죠. 보약이라도 한 첩 써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시조모 제사가 다가와 간만에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날도 바빠서 저 혼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허리도 못 펴고 실컷 제사 음식을 하고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온 가족 상을 다 봐주고 겨우 저도 한술 뜨렸는데 전 시어머니가 또 전 아주버님 얼굴을 쓰다듬고 있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 밥맛 떨어지게 또 저러고 있다 싶으면서도 저도 적응의 동물인지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숟가락을 입에 집어넣는데 전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올해 더위가 유난해서 그런가? 애 얼굴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햇볕도 좀 쏘이고 그러라니까. 더워 죽겠는데 나가긴 어딜 나가. 익숙하게 제 얼굴을 쓰다듬는 모친 손길을 쳐내며 전 아주버님이 퉁명스레 대꾸했어요. 그 다음에 전 시어머니로부터 이어진 말 때문에 저는 그만 밥 먹는 것도 잊고 말았어요. 안 되겠다. 내일 당장 나랑 같이 한의원 가서 진맥 받고 약 한 참 맞추자. 너 여름에 체력 떨어지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얼굴이 안 좋기는 무슨. 집에 뒤집어져서 해주는 밥 편히 받아먹으며 잘 움직이지도 않아서 못 본 새 살이 더 찐 전 아주버님이었어요. 보약은커녕 지금 들고 있는 밥숟가락도 뺐고 당장 체육관에 보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 남편은 어떤가요? 당장 제 둘째 아들은 사업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 시간까지 제사밥도 못 얻어먹으러 오는 판이었습니다. 저 소리를 듣는데 제가 다 서러워서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오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는 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태수 씨는 아직 퇴근도 못해서 여기 밥 먹으러도 못 왔어요. 요즘 그 사람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아세요? 보기 딱할 정도예요. 제가 몸에 좋다는 거 아무리 챙겨 먹어도 얼굴이 돌아오질 않아요. 몇 년 같이 산 저도 이렇게 사람이 짠한데 어머니 막내 아들은 안 불쌍하세요? 제가 답지 않게 소리를 버럭 지르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늘 방관하는 입장이었던 전 시아버지도 며느리 타박에 창피했던지 평소와 달리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 그 새아가 듣는데 너무 태우기 편만 들고 그러지 말어. 태수도 우리 귀한 아들인데 새아가가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아니, 당연히 나한테야 둘 다 귀한 아들이지. 그치만 태수는 네 말 맞다나 이렇게 저를 챙겨주고 살 빠진다고 보양식 해다 바치는 부인도 있잖니. 근데 얘한테는 나 말고 누가 또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얘 더 예뻐하고 우리 태수 안 예뻐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다. 너 그거 정말 오해하면 안 돼? 오해는 무슨. 황급하게 제게 변명을 하면서도 끝까지 전 남편에게 보약 한 첩 쥐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전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밥도 더 먹지 못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제사를 마치고도 저보다 더 늦게 돌아온 전 남편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본가는 잘 다녀왔어? 몰라. 제 큰아들만 아는 양반들 뭘 잘 보고 왔겠어. 속이 상해서 불어 더 삐딱하게 굳는 저를 보며 전 남편이 타박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노인네들이 오죽이나 마음 둘 곳이 없으면 그러겠어. 당신이 우리 집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그럴수록 더 기분 맞춰드려야지. 그래봤자 결국 엄마가 믿는 건 나 하나뿐이야. 불쌍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싹 가시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요. 제 주제에 누가 누굴 불쌍해 합니까? 그저 제 인생이 가장 불쌍하죠. 다음날 웬일로 전 시어머니가 돈 문제도 아닌데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시시보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며느리가 피운 소란에 영 마음이 쓰인 모양이었어요. 예, 그러지 말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마음 좀 풀자.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볼 사이도 아니고 가족인데 오래 꿍해 있으면 서로 안 좋잖아. 꼭 제가 별것도 아닌 일로 일방적으로 토라져 있다는 듯 말하는 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어차피 계속 얼굴 보려면 길게 끌어좋을 것 없다는 말만큼은 저도 동의했기에 전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제 기분이 빨리 풀리지 않으면 결국 본인 손해라고 생각하셨는지 무려 저희 집까지 픽업까지 오셨어요. 전 아주버님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손수 운전까지 해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차에 타자 곧 저희 동네 주변의 외곽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는 오랜만에 지나가는 거였기에 전에 획했던 곳들에 새 아파트가 줄지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는 얘긴 들었는데 여긴 줄은 몰랐네요. 이쪽이 앞으로 뜬다고 그러던데. 얘는 그건 여기보다 좀 더 서쪽으로 가야 해. 그리고 여긴 별로 메리트 없어. 여기 서남 쪽으로 아파트 단지 완공된 쪽이 앞으로 5년 안에 2배까지 뛴다고 하니까 그쪽이 알짜배기지. 어머님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더니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아파트 정보 알아봤자 배만 아프지 먹고 죽어도 쓸 돈도 없으니 해당 사항이 없다며 제 앞에서 늘 노래를 부르듯 하던 전 시어머니였기에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기야 둘째 아들 등골을 쪽쪽 빨아 연명한 집안에서 쓸 일이 없는 정보가 맞기는 했죠. 그런데 무심코 한 말에 전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뭔가 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좀 생기셨어요? 얘는 관심은 무슨 내가 그런 거 안다고 뭐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 여자들이 하는 소리나 좀 주워들은 거지 뭐. 황급히 말을 얼버무리는 꼴이 또 무슨 작당을 하고 있나 싶었으나 가뜩이나 분란을 일으켜 만든 자리인데 거기에 피곤한 일을 더 얹고 싶지 않아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좀 더 추궁을 했더라면 그렇게 세게 뒤통수 맞는 일은 없었을까 싶긴 하지만 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식사 자리를 대충 마무리하고 감정의 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단 겉으로만 감정을 수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은 여러 사업을 일으켜보겠다고 제 딴엔 갖은 용을 썼어요. 하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못했어요. 애초에 진짜 레드오션인 분야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신성기업으로 뛰어들었다면 물량 공세라도 해야 승산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럴 돈은 또 어디 있나요? 사실 예정된 수순이긴 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전 남편이 딱해 보였죠. 그런데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전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결혼할 때 약속했던 거 잊었어? 너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신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렇지. 애초에 나랑 결혼하면서 약속한 거 중에 지켜진 게 그거 달랑 하나인데 그걸 걸고 넘어지니 내가 흥분을 안 하게 생겼어?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잘 지내고 계신데 갑자기 무슨 합가 얘기야. 그 말에 대번 전 남편 표정이 부르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형은 이때까지 부모님이랑 실컷 살았잖아. 나도 자식인데 부모님 정 좀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 놈만 편하게 받는 제 부모님 정이겠죠. 한동안 불쌍하게 굴어서 잊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제 속을 뒤집는 놈이었습니다. 안 돼. 난 분명히 말했어. 절대 안 돼. 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누가 말려 죽일 일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도 화병 안 걸리는 게 용할 지경이었어요. 다시 한번 저런 개소리 짓거렸다가는 정말로 가만두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냉전 속에서 며칠이 더 지나고 저는 시댁 행사 때문에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 제사 때의 분란에 며칠 전 전 남편의 턱도 없는 소리까지 시댁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만만이었으나 제가 그제인 며느리인 이상 할 도리는 해야 했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늦게 가고 싶어 느릿느릿 걷고 있는데 시댁 근처에 전 시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아른체를 하셨어요. 아이고 새댁 시댁 가나 보네. 얘기한 부동산 대장은 잘 정리했으니까 어머님께도 그렇게 전해줘요. 부동산 대장이요? 무슨 부동산 대장 말씀이세요? 왜? 그대 큰아들 앞으로 넘겨달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마무리했으니 조만간 서류 가지러 오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죽으려도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시댁인데 무슨 부동산이 있고 또 그걸 누구 앞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온갖 불길한 가정이 저를 덮쳐오는 것 같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집에 그간 돈 나올 구석이라곤 전 남편뿐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월급은 제가 다 관리했다 해도 저 모르게 상여금이나 보너스 같은 건 여전히 시댁에 가져다 날랐을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던 저였습니다. 그 집에 뭔가 꿈쳐둔 게 있다면 출처는 제 남편이라는 소리입니다. 뒤늦게 아차 싶어 저를 막아서는 부동산 사장님을 뒤로하고 저는 시댁 대문을 쳐부술 기세로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너 할 일이 얼마 남았는데 이제야 와? 어머님, 아주버님한테 부동산 넘기셨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날카롭게 따져묻는 제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늘 그렇듯 자리를 피하고 전 아주버님도 제 눈총을 슬쩍 피하더군요. 그럼 남은 사람은 전 시어머니 뿐이죠.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이 입산 옆에 내가 애한테 아파트 해준 거 그걸 너한테 홀라당 풀었어? 그러니까 제 큰아들한테 부동산을 넘긴 건 맞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혈압이 치솟으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세요? 그동안 그 사람이 이 집에 어떻게 했는데요? 그렇게 저희한테는 돈 없다고 뭐 하나 안 베풀고 하시더니 그걸 홀랑 다 아주머님을 주세요? 누군 죽도록 일해서 주기만 하고 누군 평생 받기만 해요?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흥부만 하지 말고 너희야 너희끼리 도도 사업도 하고 잘하고 살 살잖니. 근데 쟤는 이제 와서 어디 취직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야. 너 정말 그렇게만 생각할 일 아니야. 우리가 다 늙어서 이제 제 책임 못 지겠다고 너희한테 떠넘기면 어쩌려고. 그걸 우리가 너희 생각해서 제 살 길 만들어준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정말이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젠 제 큰아들 저희 부부한테 떠넘긴다는 협박까지 하니까. 사람이 선을 넘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입장에선 전 재산 걸고 너희의 앞길 정리해준 거야. 고맙게 생각해도 모자를 파네. 내가 우리 재산 어떻게 쓰는 것까지 너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밉살맞게 말하는 전 시어머니 때문에 꼭지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기 있다가는 정말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우리 재산이라뇨. 전 남편 등쳐모아서 만든 부동산일 것이 뻔한데 뻔뻔한 언행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저는 곧장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 형한테 아파트 준 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 인간이 대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전 남편이 호구 노릇만 잔뜩 하고 뒤통수 맞은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만만이었는데 하등 쓸모없는 일이었던 거죠. 저 빼고 모든 시댁 인간들이 한통속이었어요. 길어진 침묵에 결국 제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진짜 등신이야? 호구 노릇도 정도가 있지. 이젠 부모님 재산까지 다 뺏기고 멍청하게 손가락 빨고 있어? 그게 진짜 네 부모님 재산이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진 않을 거다. 그거 다 네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 너 진짜 몰라서 이래? 그렇게 등신 호구같이 살 거면 너 혼자 살지. 왜 나까지 이 진창에 끌고 들어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네 얼굴 보면 헛다지 나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빽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불쌍한 걸 넘어서 전 남편 꼬라지만 봐도 짜증이 솟구칠 것 같았어요. 도대체 저런 인간을 데리고 어떻게 평생을 살란 말입니까? 남은 제 인생이 깜깜해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 남편은 정말로 그리고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 들어오면 제 놈만 손해지 생각하며 그 며칠간 쓰린 속을 애써 홀로 달랬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날카로운 제 말투에 모자가 움찔하더군요. 그러나 이내 뻔뻔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는 내가 어디 못 올 때 왔니? 나 이제 너희들이랑 살려고 왔다. 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이건. 제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내 집인데 어머님이 왜 여기서 살아요? 왜요? 살던 집까지 귀하신 큰아드님이 주셨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넌 입 닥치고 있어. 내가 허락 안 했는데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살아요? 내 아들이 허락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둘째 아들이랑 같이 살겠다는데 무슨 엿바닥이 이렇게 길어? 제일 좋아하는 둘째 아들은 무슨. 당신한테 저 인간 돈 빨아먹을 호구로밖에 안 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 나까지 호구 취급을 하고 있어.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게 진짜? 순간 눈앞에 불이 번쩍하더니 제 목이 획 돌아갔습니다. 전 남편 놈이 그 씹어먹어도 모자랄 놈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간 제 집에서 물주 취급이나 당하는 제 놈이 안타깝다고 불쌍해했더니 처음부터 그놈한테는 제가 아니라 저 얌체 같은 시댁 식구들만이 가족이었던 거죠. 그 생각이 드니 도대체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지속한 건지 속에서 천불이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장 이 불을 끄지 않으면 그만 화르륵 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욕실에서 호스를 끌어다 그 빌어먹을 두 모자에게 물줄기를 퍼부어댔어요. 나가! 둘 다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나가서 죽어버려! 미친년처럼 물줄기를 휘두르는 제 꼴에 놀라 두 모자가 허겁지겁 집 밖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집이 떠나가도록 엉엉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이 결혼이 결국 깨져버렸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두 인간들에게 이런 꼴까지 당했는데 더는 이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야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못 볼 꼴 참아낸 거지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제가 못할 짓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당장 전 남편 놈의 회사 사무실을 전세부터 뺐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시죠? 저희 사무실 전세 급하게 뺄 일이 생겨서요. 길 맞추지 못한 건 저희 쪽에서 부담할 테니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들어오신다는 분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뺄 수 있으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사무실 전세가 많이 부족할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사무실을 보러 온 사람을 갑작스레 맞이한 전 남편 놈이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사무실을 뺐다니. 저는 놈 말에 대꾸도 않고 준비한 이혼 서류를 놈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내 돈 내가 뺀다는데 네 놈이 무슨 상관이야. 너같이 천지국만 못하는 호구놈이랑은 단 하루도 살아줄 생각 없으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서 보내. 저가 유책 배우자로 표기된 서류를 보고 놈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그리고 왜 이 집이 네 옆으로 되어 있어? 왜긴 왜야. 네가 대도하는 사업한답시고 이 집에 그나마 절반 넣어둔 돈 나한테 현금으로 받아갔잖아. 공증까지 받아놓고. 네 마누라 돈이니까 진짜 네 돈이라도 된 줄 알았어? 쟤 미친놈이 폈는다고 마누라 뺨까지 쳐놓고 그러고도 네 놈이 이혼 안 당할 줄 알았니? 네가 아주 나를 등신으로 봤구나. 네 모자 가고 진단서까지 끊어놨으니까 넌 가정폭력까지 행상한 유책 배우자야. 나 없으면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주제에 감히 나한테 손찌검까지 해? 오늘 이후부터는 접근금지 신청도 할 테니까 네 면상 볼 일은 더는 없을 거다. 가서 네 어미 젖이나 먹어. 그러고는 곧장 인터폰을 들어 저 무례한 주거침입자를 쫓아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 남편은 씩씩대면서도 곧 출동한 안전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어요. 그걸로 전 남편과는 완전히 끝이었어요. 워낙 이혼의 책임이 확실하기도 했고 저희 친정에서 그놈이 제게 손댄 걸 알 이후로는 완전히 놈과의 접촉을 막아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집도 잃고 회사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채로 저에게 이혼당했습니다. 정말로 저들이 살던 집까지 처분해 큰아들 놈에게 주고 제 집으로 살러 들어올 작정이었던지 당장 살 곳이 없어진 전 시부모와 전 남편이 모텔을 전전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런 깨소금 맛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부모한테 아파트까지 받은 귀하신 큰아드님이 제 부모 모시기 싫다고 새 아파트 문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근처 사는 친구가 전 시어머니가 그 집 문 앞을 두드리고 생 난리가 아니었다는 소리를 듣는데 자식 새끼 한번 잘 키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 모자란 전 아주버님이 그 집이나마 잘 지켜냈냐고요. 그 멍청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디서 주식 투자 정보를 잘못 물어와서는 주택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 원금을 홀라당 날려먹는 바람에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듣게 된 시댁 소식이었습니다. 그 집 멍청한 건 아무래도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들 꼴을 안 보고 사니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일이 편안한 것을 뭐 한다고 그렇게 이혼년 안 되어보겠다고 내 인생 갉아먹으며 아등바등 살았나 모르겠어요. 결혼도 서로 위로해주는 사람들끼리나 좋은 거죠. 이혼하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더러운 꼴 볼 일 없으니 확실히 정신건강은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 지긋지긋한 전남편과 전 시댁 탈출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제 다이나믹한 결혼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 있는 노인네입니다. 어찌어찌 살다 보니 벌써 나이가 70을 훌쩍 넘게 먹었네요. 정말 한 거 없이 나이만 먹은 기분입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은, 하지만 나중에 화근을 제거한 듯한 일이 있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나이가 된 분들은 아마 자식들이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지만 절대 다 같은 자식이 아니랍니다. 어떤 애는 정말 내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든 잘 모시려고 하고, 어떤 애는 내 돈을 긁어갈 생각만 하죠. 아니, 돈만 긁어가면 다행이게요. 부모를 아예 갖다 버리려고 들기도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면서 서글퍼지기도 하는 일입니다. 저는 20 남짓 아주 예쁘던 시절에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3살 터울이었는데 둘 다 지금은 나이가 많죠. 그중 장남은 애가 정말 착했어요. 원래 공부도 아주 잘하고 굉장히 영리한 애였는데 저희가 사정이 아주 어려워서 공부를 길게 못 시켜서 한이 되었던 아이였죠. 저희 신랑이 둘째 애를 낳고서 겨우 1년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신랑은 저보다 겨우 4살 많았는데 정말 너무 아까운 나이에 가버린 거였죠. 원래 배 타는 어부였는데 그날도 고기 잡으러 배 띄었다가 풍랑에 휘말려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울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어촌에서 사는 가난한 과부가 애들 둘 데리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삿바네질하고 나물 캐서 장에 내다 팔고 마을 인정에 기대서 밥 얻어먹으면서 살았죠. 그 당시에 강원도 어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지금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절대 알기 힘든 종류의 궁핍함이 있었죠. 그래도 아이들은 꼭 학교에 보내서 나중에 출세시키겠다고 그 고생을 전부 다 했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서 낮에 바느질거리를 붙잡고 있다가 해가 내려가면 촛불 하나 켜고서 그 밑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손톱 밑이 바늘에 하도 찔려서 별로 아프지도 않을 지경이었죠. 배 굽는 것도 예사였고요. 그래도 애들 밥은 굶기지 않으려고 이웃집에서 밥 얻어가지고 오면 한 공기 반 되는 것을 애들을 반갈라 주었어요. 그럼 장남은 꼭 저한테 물었죠. 엄마는 안 드세요? 제가 먹을 밥은 없었지만 애가 그렇게 속 깊게 물어주는 것이 정말 어찌나 고맙던지, 그 애가 아니면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곤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걔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일부러 배부르다고, 엄마는 밖에서 먹고 왔다고 애를 안심시키면서 얼른 더 먹으라고 말을 했어요. 큰아들은 석연치 않은 얼굴을 할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먹고는 했죠. 하지만 항상 밥 2술 정도를 공기에 남겨두고서 배부르다면서 물러났고요. 저한테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땠는지 아시나요? 물론 막 클 때였기 때문에 어린애가 얼마나 배고팠을지는 알아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형이 밥 2술을 남기면 눈치도 보지 않고 달려들어서 밥 공기를 가져가 싹싹 긁어먹어 버렸죠. 항상 둘째가 배고파 있기 때문에 밥을 조금 더 덜어줬는데도 만족하는 법이 없었어요. 너 엄마 드셔 하는데 왜 네가 먹어? 큰아들은 그럴 때마다 작은아들을 혼냈지만 작은아들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제 뒤로 와서 숨고는 했죠. 사실 저라고 왜 배가 안 고프겠어요. 게다가 큰아들이 저한테 신경 써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잘 알기 때문에 큰아들이 화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작은아들이 그 성장기에 배를 골무며 자라나는 게 전적으로 제 탓이었기 때문에 애한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큰아들을 말리면서 작은아들을 제 뒤로 숨기고서 괜찮다고 다독여줬죠. 그럴 때마다 작은아들은 제 뒤에서 큰아들한테 꿀밥 먹은 것을 서러워하고는 했어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작은아들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특별히 욕심이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식탐이 좀 많았고 애가 성격이 약간 모자란 정도였어요. 그것도 큰아들에 비해서 그랬던 거지 보통 평범한 남자애들 같았거든요. 활발하고 잘 먹고 적당히 욕심 부리고 그래서 작은아들을 탓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우리 아들들은 잘 자라나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줬어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바다를 좋아했고 10대 때부터 열심히 동네 선장님한테 일을 배우러 다니더니 결국 어부가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선주가 되고 싶다면서 돈 열심히 모아서 배 살 거라고요. 작은 아들은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니만 나이 20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 근방으로 나가서 작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엄마인 저로서는 사실 작은 아들의 선택이 더 마음에 들었죠. 어부는 제가 너무 잘 알다시피 고생도 심하고 너무 위험하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아들하고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답니다. 너희 아버지도 어부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 길을 또 가고 싶어 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던 큰아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엄마는 정말 사랑하고 극진히 모시고 싶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나요? 왜 하필 그게 어부일이냐고 물었지만 바다가 좋대요. 제 아버지도 일이 없어도 항상 바다 나가서 바라보는 게 버릇이었는데 아마 피는 못 속이나 보다 싶었어요. 애가 뭐 기억도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들이 돈을 벌면서 자리를 잡고 나니까 조금 상황이 나아졌어요. 작은 아들은 도시에서 사느라고 쪼들려서 집에 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활비나 용돈을 달라고는 안 해서 그것만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겼었죠. 큰아들은 배를 타면서 선장님한테 돈을 받았는데 작은 배이긴 했지만 그래도 선장님이 워낙 너그러우신 분이라서 돈이 부족하지 않게 주고는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요. 엄마, 이제는 좀 쉬세요. 제가 버는 돈만으로도 우리 식구 밥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면목이 없어서 어쩌니. 엄마, 여기저기 너무 아픈 곳 많아서 이제 좀 쉬셔야죠. 큰아들은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서 그렇게 말하고는 했어요. 사실 뭐 먹고는 살아도 그렇게까지 여유로운 것은 아니라서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은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었죠. 너희들 장가도 보내려면 한 미천은 마련해둬야지. 어떻게 내가 일 그만하고 쉴 수가 있겠니? 마음이 불편하지.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웃으니까 큰아들이 그러대요. 엄마, 괜찮아요. 전 결혼 안 할 거니까요. 결혼을 안 해? 무슨 소리는 그게? 전 그냥 평생 엄마 모시고 살 거예요. 그게 좋아요. 20 조금 넘은 큰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억장이 다 무너지더군요. 저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너무 고마웠지만 아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데 놀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거니 하고서 그 후로도 계속 아들한테 어디 좋은 아가씨 없냐, 너 결혼 빨리 해서 손주를 보는 게 엄마 생각하고 효도하는 거다 하면서 은근하게 계속 결혼하기를 바라는 눈치를 줬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조금도 결혼 생각이 없더군요. 반대로 작은 아들은 결혼을 하려고 아주 젊을 때부터 성화했어요.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수도권으로 나가서 회사에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주말에 집에 오더니 거기 격리인지 뭔지 하는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애가 뭐 20 중반만 되었어도 그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쁘게 보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작은 아들은 겨우 22이었거든요. 아직 군대도 가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꺼내니까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너 아직 군대도 안 다녀왔지 않느냐? 제가 꾸지람을 했지만 작은 아들은 그런 문제에 되게 고집이 셌거든요. 애 자체는 밝고 명랑한데 좀 고집이 세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꼭 해야 하는 게 문제인 애였어요. 하지만 역시 군대 다녀와서 결혼을 해도 하라고 제가 애원을 한 끝에 작은 아들은 곧 군대를 다녀와서 3년 뒤에 결혼을 했죠. 사실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별로 얌전한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아들이 군대 다녀오는 3년 동안 얌전하게 기다려줬기 때문에 고맙기는 했는데 처음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문 여기저기 휙휙 열어보고 어린 아가씨가 그런 태도라는 게 좀 놀랍더군요. 작은 아들은 고집은 좀 세도 애가 예의범절은 바르게 자랐는데 아무래도 며느리라고 들어온 애가 작은 아들한테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 치명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만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 역시도 그리 잘 살지 못하고 내놓을 것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고 결혼을 시켰죠. 아유, 결혼을 하면서도 바라는 게 어찌나 많던지. 작은 아들이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 당시 큰아들이 제법 바닷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상태였거든요.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던 선장님도 돈을 잘 버셔서 배도 조금 큰 걸로 사셨고, 큰아들은 그 밑에서 바로 사람들 두세 뿌리면서 일하는 위치였고요. 한번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돈이 제법 크게 들어오고는 했죠. 사실 바닷일이 잘 풀리니까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작은 회사에 월급쟁이로 다니는 작은 아들은 안정적이기는 해도 돈에 있어서는 제 형을 못 따라갔어요. 다행히 그쯤에는 큰아들 덕분에 저 역시도 일을 다 놓고 집에서 쉴 수 있었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그런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야 하나? 아무래도 며느리 때문인 것 같기는 했어요. 엄마, 저 집 하나는 해주실 거죠? 뜬금없이 무슨 소리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이 왜 없어? 형 잘 벌잖아요. 그렇게 잘 버는데 여태까지 저 결혼용으로 뭐 안 모아놓으셨다는 건 아니죠? 작은 아들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서 주말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조금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옆에 함께 앉아있던 큰아들은 눈을 찌푸리고서 작은 아들을 봤지만 그래도 옆에 재수씨가 있으니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요즘 집 하나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거라도 하나 해주셔야죠. 집사람 사돈 어른 쪽에서 혼수 해주신다니까 집은 해주세요. 작은 아들은 마치 통보라도 하듯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며느리는 새침한 얼굴로 앉아서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밥만 깨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어안이 벙벙했지만 요즘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다들 그런가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만 했죠. 나중에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작은 아들을 고생시키며 키운 것이 미안해서 집을 해주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죠. 작은 아들은 역세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원했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해줄 만한 여력은 전혀 없었어요. 수도권에 있는 작디 작은 빌라 하나를 해주는 것도 허리가 휠 정도였죠. 큰아들은 더 일을 늘려야 했고 저도 부업에 손을 대야 했고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일단 집을 받고서는 고맙다며 인사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 기뻐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 속이 상하기도 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아이들한테는 별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는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결혼한 이후에도 집에서 틈만 나면 돈을 가져가려고 했었죠.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회사에서 일하는 걸 그만뒀고요. 아들 역시도 겨우 10명도 되지 않는 직원이 있는 작은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다닌 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서 그만두었어요. 하기사 그 정도면 많이 다니기는 했는데 이직을 잘했다면 모르지만 아예 그만두고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이 30이 넘었을 때였으니 뭐 엄마라고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릴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당연히 알아서 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군요. 사업이 잘 되었으면 모르는데 잘 안 되니까 집에서 돈을 야금야금 가져갔어요. 큰아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저는 젊은 시절에 구두쇠처럼 살던 기질이 남아있어서 돈을 정말 많이 아껴서 잘 모았거든요. 그러니 집에 그렇게 돈이 없지는 않았는데 작은 아들은 시시때때로 와서 돈을 달라고 했었어요. 큰아들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작은 아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서는 한숨을 쉬면서 돈을 내줄 때가 많았죠. 아마 제가 작은 아들이 안 되었어서 큰아들한테 부탁해서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형제간의 우애가 돈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졌던 건이 생겼어요. 저희 집에 밭이 조금 있었는데 사실 거기가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쪽에 마트가 들어섰고 거기서 돈이 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받은 건 아니고 적절한 값에 판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이걸 작은 아들 부부가 안 거예요. 며느리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거의 따지자시피 말하더군요. 아니 어머님, 땅을 파셨으면 파셨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판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너희 오면 이야기하려고 했지. 아주버님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아예 모를 뻔했잖아요. 세상에, 그거 돈 저희 얼마 주실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큰아들이 작은아들하고 통화하면서 무심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한번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서는 벼락같이 저한테 전화해서 땅 팔았으면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너희한테 절반 갈 돈인데 뭐 어떠니 싶었지만 그 전화를 받고서 며느리 따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더군요. 사실 그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작은아들 내외한테서 받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무슨 일만 생기면 돈 달라, 재산 뭐 없느냐, 다른 부모들은 어떻다더라. 너무 많은 투정을 부려대서 저는 제가 부모가 아니라 무슨 빚쟁이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부모한테 대놓고 당연하게 돈 갈라서 내놔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한테 줄 돈 없다. 제가 딱 잘라 말하니까 순간 며느리가 전화 저쪽에서 조용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머님? 잠시만. 뭔가 제가 잘못 들은 것 잘 들었어. 이젠 너희한테 돈 안 줄 거다. 내가 무슨 빚쟁이니? 어머님? 너희가 지금까지 가져간 돈만 해도 아파트 2채는 사고도 남았겠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계속 너희한테 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 심지어 내 돈도 아니야. 너희 아주버니가 벌어오는 돈인데 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로 마구 쏘아붙였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말을 험하게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그런지 며느리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가져간 돈을 하나씩 꼽아보면서 대체 무슨 빚쟁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때 집에서 쉬고 있던 큰아들이 제 전화 소리를 듣고 방에 와서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하며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을 붙들고 조금 속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작은아들도 너무 예뻐하면서 키웠고 애도 나쁘지 않게 자라났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서 대체 왜 저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큰아들은 복잡한 얼굴을 하고서 저를 위로하고 있었죠. 사실 저도 정말 한계였는데 그동안 엄마 봐서 걔한테 돈 주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엄마 모르게 뒤로도 저한테 더 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뭐? 정말 미쳤구나. 그걸 또 더 줬어? 예, 뭐 사후 위험하다고 어쩌고 하는데 뭐 별수가 있나요. 하지만 이제는 주지 않으려고요. 그래, 나도 이제 한계다.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작은아들은 그날 저녁 전화가 와서 대체 왜 그러냐고 평소와 뭐가 다르냐고 한참이나 투덜대더군요. 사실 걔 입장에서야 황당할 수 있죠. 평소처럼 자기 쪼들린다고 내놓으라고 한 것뿐인데 갑자기 엄마와 형이 돌아서서 화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쌓인 게 얼마큼인지를 아예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차갑게 대했고 그 이후로 그래도 저한테 사근사근하게 대하던 며느리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은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그래도 저하고 대화를 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게 느껴졌지만 그거 자체가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까 아예 이제 돈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서로 마음이 돌아선 채로 살았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줄이는 거지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작은 아들 부부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아예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작은 아들은 고향에 내려오지도 않았고 며느리도 저를 안 볼 기세로 모른 척했죠. 가끔 전화통화나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나마 전화통화 자체도 기분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아들 부부한테서 손자 둘을 봤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손자들은 보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가끔 약해졌죠. 큰아들은 여전히 강경하게 작은아들 가족하고 담을 쌓고 살았지만 간혹 제가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이 손자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큰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더 신경 쓰고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었지만 손자에 대한 그리움은 늘 있었죠.
큰 손자가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제가 용돈과 대학 1년 등록금 명목으로 좀 큰 돈을 송금하기도 했어요. 돈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작은 아들한테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돈 잘 받았다면서 손자를 바꿔주더군요. 손자는 아직 갓 20이라 그런지 순진한 목소리로 할머니 보고 싶다고 등록금하고 용돈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제 아비 어미와는 다르게 예의 바르고 참 좋은 애였죠. 제 큰아버지를 닮았나 싶게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참 바른 애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죠. 작은 아들 내외하고 좀 멀어져 있으면서 그래도 그 애들도 제 자식인데 싶은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 손자 둘이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얼핏 들으니 애들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막아야 한다고 며느리가 투덜거리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니까 나중에 손자들이 취업해서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해서 속이 좀 상했어요. 사회 나가면서 이미 빚을 지고 나간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고민을 깊게 하던 무렵 큰일이 터졌어요. 큰아들은 그 당시 이미 작은 배를 하나 사서 꿈이었던 선주가 되어 일하고 있었는데요. 수완이 좋아서 돈을 상당히 잘 벌고 있었어요. 그간 번 돈을 제가 차곡차곡 모아놨기 때문에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았지만 저희 실제 재산은 상당히 많아진 상태였죠. 작은 아들 내외한테 주지도 않아서 세워나갈 돈도 없었고요. 큰아들은 제가 더 나이 먹고 나서 도시에 나가 좋은 집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면서 더 바싹 벌어서 모아야 한다고 말하고는 했어요. 저는 그냥 고향에서 쭉 사는 게 낫다. 나이 먹어 나가봐야 뭐 하겠냐고 했지만 큰아들은 달랐어요. 몸 아프면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러면 도시의 좋은 집에서 살면서 병원 근처로 가야 한다고요. 맞는 말이긴 했지만 저는 큰아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일을 하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었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일을 쉬어야 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어느 날은 큰아들이 괜찮을 거라면서 굳이 나서더군요. 물론 새벽에는 하늘이 맑았는데 아들이 나가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날이 어두워졌어요. 바람이 세게 불고 바다가 뒤집어지는 듯한 날씨의 하루였죠. 그 이후 며칠 동안 큰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울며 불며 작은아들 내외한테 전화를 했고 곧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허겁지겁 고향으로 내려왔죠. 제 평생을 지탱해준 큰아들인데 제 아버지와 똑같이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요. 왜 하필이면 어부를 선택해서 또 저 매정한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나 원망스러웠죠. 작은아들은 저를 다독이면서 사방팔방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찾아봤지만 뭐 바다에서 실종되는 어부가 드문 것도 아니고 다들 난색을 표할 뿐이었어요. 왜 그렇게 숙련된 사람이 그 날씨에 나갔느냐, 안타깝다, 그 정도의 말밖에 듣지 못했었죠. 작은아들은 제 형이 그렇게 실종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제 손을 잡고 하룻밤 눈물을 지으면서 함께 앉아있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지도 못한 채로 방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죠. 그리고 큰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되새기고 있는 저한테 며칠 뒤 며느리가 들어와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니? 버석하게 메마른 얼굴로 묻는데 며느리는 잠시 죄책감이 드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원래의 그 새침한 얼굴로 돌아가더군요. 그때부터 이미 조금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집 비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집을? 왜? 이렇게 큰데 어머님 혼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랑 같이 올라가서 저희 집에서 사시는 게 어때요? 싫다. 내가 왜 고향을 떠나니? 하지만 이 집 새놓을 수도 있는데 공과금이랑 세금이랑 어머님이 감당하시기엔 큰 돈이잖아요. 저희는 그거 못 내드려요. 며느리가 딱 잘라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히더군요. 사실 지금 사는 집이 중간에 한번 이사를 해서 제법 크고 좋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도 넓고요. 큰아들이 워낙 부지런했기 때문에 바닷일을 하면서도 마당을 너무너무 잘 가꿔 놓았고 그 덕분에 예쁜 조경을 감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법 크기가 컸기 때문에 세금도 상당히 나가고 정원에 들어가는 물값이나 집안 전체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있을 때는 돈 문제를 전부 큰아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말이에요.
그 돈을 이제 아무런 수입도 없는 제가 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나를 데려가겠다는 거니? 저희 집에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목돈 야금야금 갉아먹으면서 생활비하고 이런저런 돈으로 쓰느니 차라리 저희가 모시면 얼마든지 돈 아낄 수 있고.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그렇겠다 싶기는 했어요. 작은 아들이 이제 모시겠다는 거니까 저한테 나쁠 것도 없을 듯 했고요. 좋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집은 그냥 놔둬주렴. 왜요? 며느리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애초에 제가 나가면 당장 이 집을 새놓으려던 게 보여서 조금 초조해졌죠. 나이 먹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저로서는 애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하지 않니? 너희 아주버니가 언제 돌아올지 아직은 모르는 일이잖아. 실종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휴, 바다에 나가서 태풍 만난 날인데 그게... 며느리는 가당찮다는 얼굴로 한 소리를 하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서는 입을 얼른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하려던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제가 생각해도 큰아들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아주 낮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작은아들 내외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일단 큰아들이 실종되었으니 제가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어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작은 아들네 와보니까 이건 도저히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군요. 저와 큰아들이 지원해준 돈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작은 아파트, 그것도 정말 너무 오래되어서 녹물이 나올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 살더군요. 그 사이에 작은 아들네에 이사 온 후 한 번도 안아본 것이 어미로서도 불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심했어요. 방은 3개인데 이미 다 큰 손자들 둘이 한 방을 쓰고 하나는 안방, 하나는 창고방으로 쓰다가 그 창고방을 대충 치워놓고 저한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들어가라니 들어가기는 했는데 침대도 아니고 이부자리를 폈다 개키면서 써야 했어요. 저는 이미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닥에 앉기가 힘들었는데도요. 방이 너무 좁아서 의자고 침대고 놓을 공간이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간이 침대라도 하나 들여놔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작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며칠 뒤에 침대 이야기를 했어요. 나 다리가 불편해서 더는 바닥에서 못 자겠구나. 자고 일어날 때 다리가 너무 아파. 작은 침대라도 하나 들여놔주렴. 침대요? 아, 침대가 요새 얼마나 비싼데요. 뭐 100만 원 돈도 안 하잖니. 그 정도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애 등록금 대려면 돈 모자란데. 학자금 대출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대출하는 거잖아요. 엄마도 참. 작은 아들은 투덜거리면서 노골적으로 저를 못마땅해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돌리고 저를 외면하고는 있었지만 마찬가지였죠. 저는 좀 충격적이어서 가만히 입을 다물었어요. 큰아들이 없는 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하고도 며칠 뒤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이거 침대나 의자가 없으면 생활하다가 다리 관절이 완전히 나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말하기가 한층 조심스러워졌지만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작은 아들을 불러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또 같은 이야기에서 미안하다만 내가 정말 다리가 너무 불편하구나. 침대 작은 거 하나만 들여놔주렴. 아니면 내 돈으로 살 테니 들여놓을 때만 좀 도와주겠니? 기사 아저씨가 일은 다 할 테니까. 아, 진짜 이 좁은 집에 짐 하나 더 넣으면 얼마나 귀찮은지 아시면서 그래요? 강원도 집이야 넓고 편해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겠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다 사정에 맞춰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투덜거리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골똘히 궁리하는 표정이 되었죠.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든 제가 엄마 편하게 뭔가 술을 마련해 볼게요. 아, 그래 줄래? 저는 작은 아들인 며느리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침대를 들여놓을 만한 술을 마련한다는 것인 줄 알았죠.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거예요. 저그들이 날 데리고 와서 이 좁은 아파트에서 모시고 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같이 사는 사람이니 며느리도 오케이를 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저를 데리고 나와서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침대는 못 살 것 같지만요.
그런데 그냥 저희 집 말고 더 편한 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편한데? 빙글빙글 웃으면서 작은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뭔가 불길하더군요. 저는 불안한 얼굴로 작은 아들을 쳐다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니 그게? 요양원요. 아시면서 모른 척하세요? 뭐 요양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제가 나이가 많기는 해도 거동에 불편함은 없었고 정신도 맑았거든요.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 저한테 불편할까봐 자기네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한 건 작은 아들네가 먼저였는데 그건 상관없이 저한테 요양원으로 가라니요. 너 요양원으로 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요양원이 요양원이죠 뭐. 거기 가시면 침대도 있고 시중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 편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는 죽을 날 받아놓고 거동 못하는 노인네들이 가는 곳이다. 난 멀쩡해. 절대 안 간다. 제가 펄쩍 뛰자 작은 아들은 입을 대빨 내밀고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거기가 뭐 어때서 그러세요? 사실 어르신들이 가는 곳 맞고 그래서 더 편할 텐데요. 난 거동 혼자 살 수 있다니까. 이럴 거면 그냥 나 시골집에 데려다다오. 나 혼자 얼마든지 산다. 형 없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엄마도 뭐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은 거 맞지 뭘. 요양원 들어가서 여생 보내시면 조용하고 좋잖아요. 뭐?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대놓고 살 날 얼마 안 남은 사람 취급을 하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작은 아들이 속을 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온 성을 다해 길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 사정에는 나름대로 애를 써가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형이 없다고 저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다뇨. 너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뭘 어쩌려고 그러는 거니 대체? 아니 엄마 뭘 어쩐다고 그래. 어차피 내가 엄마 아들인데 뭘 하겠어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서 그런다.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제가 화를 내자 작은 아들은 일단 자리를 모면하자는 생각인 듯이 말을 이리저리 돌렸어요. 나는 이제 너 못 믿겠다. 대체 뭘 하려는 거니? 생각이 있는 거야? 아이고 정말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네. 작은 아들은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화를 내면서 말을 했죠. 엄마, 아들 이제 나 하나 남았어요. 나도 좀 편하게 살자. 그동안 형하고 엄마만 둘이 편하게 살았잖아. 나하고 애들 엄마 고생하는 거 그렇게 외면하고 살았으면서 미안하지도 않아요?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지. 옛날에도 형한테만 밥 많이 주고 형만 칭찬하고 형한테만 용돈 주고.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제가 치매가 걸려서 옛날 일을 완전히 잊은 게 아니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큰아들은 도리어 제가 받은 밥에서 남겨서 절 주려고 했고 그 밥을 빼앗아 먹은 건 작은 아들이었죠.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작은 아들이 그 틈을 안 놓치고 대거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엄마하고 형하고만 편히 살아서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젠 그렇게 안 돼요. 나 애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사업 자금도 융통 좀 해야 한다고. 강원도 집만 세주고 형 앞으로 되어있는 예금만 조금 내줘도 우리 집 숨통 트일 수 있어요. 엄마는 그냥 요양원이라 들어가서 살아요. 엄마 통장하고 도장, 신분증 전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아들의 눈은 이미 욕심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죠. 가만히 보니 이미 저를 데리고 올 때부터 며느리와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이리저리 말을 해본 다음 일단 자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있게 하다가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셈이었던 거였죠. 그 속셈도 모른 채 저는 쫄래쫄래 따라와 버린 거였고요. 너의 아버지와 형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힘이 빠져서 축 늘어져서 그렇게 말하자 작은 아들은 도리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게 미리 잘하셨으면 제가 안 이러죠. 어려운 아들 계속 무시하시다가 이제 좀 후회되세요? 내가 대체 언제... 아무튼 엄마 요양원 가시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애들 엄마하고도 다 이야기해놨어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짐을 꾸려서 저더러 나오라고 하더군요. 며느리 얼굴이 너무 밝아서 여태까지 본 적도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대하면서 그렇게 밝은 표정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애들한테 안 가겠다고 반대할 만한 의지조차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큰아들은 실종되고 저 혼자 남은 상태에서 둘째 아들은 대놓고 저한테 요양원으로 가라, 그리고 재산 내놔라 하고 말하는 상태였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이 설마 이렇게까지 저를 막대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얼른 나가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저의 등을 밀면서 재촉하더군요. 기어코 요양원으로 쫓아내고 재산만 가져가겠다는 태도라서 저는 너무 서러웠어요. 너희들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나중에 벌 받아. 제가 기어코 토해놨던 말에도 며느리는 새침한 얼굴로 돌아볼 뿐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 자식들 벌 받는다고 저주하시는 분이 어떻게 어머님이세요? 저희한테 그동안 그렇게 서운하게 하셨으면 이 정도는 생각하셨어야죠. 내가 뭘 그리 서운하게 했니, 너희들한테? 너희 집에 간 돈만 해도 억대가 넘어. 아파트 2채는 샀겠다. 아파트 2채라뇨. 한 채도 안 돼요. 돈은 잔뜩 버시면서 힘든 작은 아들한테 그 정도 주셔놓고 지금 유세하시는 건가요? 며느리가 표독스럽게 저를 노려보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며느리와 작은 아들은 정말로 저한테 너무너무 서운하고 제가 못할 짓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사업 실패니 생활고니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빼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작은 아들한테는 돈을 물쓰듯이 썼어야 했을까요? 심지어 그 돈은 제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큰아들이 번 것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판사판으로 애들한테 삿대질까지 했어요. 나 못 간다. 날 요양원으로 보낼 거서 너희들이 너희 형하고 내 재산으로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왜 이러세요? 앞집에서 듣겠어요. 남 부끄럽게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어쩜 체면도 없이.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신경질을 내면서 양쪽에서 제 팔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려 하더군요.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늙은 어미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울었지만 작은 아들 내외가 전혀 저를 봐줄 생각이 없었죠. 애들한테 이끌려서 주차장에 내려가서 멍하니 서 있는데 차 문도 안 열어주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짐 가져올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아예 다 빼야 하니까 좀 많아요. 제가 고향집에서 작은 아들네로 올 때 가져온 짐이 그래도 큰 가방으로 1,000여 개는 되었어요. 애들이 오랫동안 같이 살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그렇게 주선주선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였죠. 그걸 다 가져오겠다고 하는 애들을 보다가 저는 휴대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넣었죠. 곧 저를 데리러 올 사람한테요. 뭘 하느라 꾸물거리는지 한참이나 지나서야 작은 아들 내외가 아파트에서 내려왔죠. 엄마, 이제 차 타세요. 빨리 가야 하니까. 그렇게 급한 거니? 당연하죠. 엄마 모셔다 드리고 이제 저희 뭐 이것저것 볼 일도 있고요. 저희 놀면서 살지 않아요. 엄마 시중만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옆에서 다 해주는 분들 계시니까 편할 거예요. 제가 고분고분해지자 그 사이에 기분이 좋아진 듯한 며느리가 사근사근하게 말을 하더군요. 개뿔,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으로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애들한테 감정 소모조차 하기 싫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사람이 언제 오나 고개를 빼고 주차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죠. 작은 아들이 차에 타라고 하는데 저는 버티고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아니, 또 왜 그러시는데요? 답답하다는 듯 작은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때 주차장 입구 쪽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얼른 그 차 쪽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제가 차 앞으로 뛰어들까 겁이 덜컥 났던지 작은 아들이 급하게 제 쪽으로 와서 저를 잡으려고 들었죠. 하지만 저는 작은 아들한테 잡히는 것도 싫어서 차 뒤쪽으로 돌아서 도망갔어요. 다른 주민들이 보면 치매 노인이라고 해요. 남 부끄럽게. 작은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운전석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려서 막아섰죠. 그리고 그 남자 얼굴을 확인한 작은 아들 표정이 볼만하더군요. 형? 그래, 나다. 큰아들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표정을 굳히고 작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원래도 큰아들이 키가 크고 오랫동안 바다 일을 해서 체격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건장했죠.
작은 아들은 계속 운동도 하지 않고 사무직 일만 해서 체격이 상당히 왜소했어요. 애초에 장남한테는 작은 아들이 고분고분한 것도 있었고요. 그때 뒤를 따라왔던 며느리도 기겁해서 입을 가렸어요. 어머, 아주버님? 그래요,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큰아들은 불쾌한 얼굴로 저를 뒤로 숨기고서 작은아들 내외를 훑어보았어요. 작은아들은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지 한참이나 더듬거리다가 말을 꺼냈죠. 형, 어떻게, 아니, 바다에서... 그래, 실종되었었지. 근데 넌 그 사이에 엄마 잘 안 모시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야, 잘 모셨어. 지금은 그냥 모시고 나들이 가려고 했던 거야. 작은 아들은 황급하게 며느리한테 눈짓했고 며느리 역시도 당황해서 말했어요. 맞아요. 지금 어머님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모시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어머님? 며느리는 제발 부탁한다는 듯한 어조로 저한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대고 맞춰줄 생각 같은 건 없었죠. 모시고 나가려고 한 거 맞지? 요양원으로 말이다. 저는 큰아들 뒤에 서서 작은 아들과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실시간으로 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더군요. 큰아들의 얼굴은 험상 굳어졌고 원래도 체격이 좋고 조금 위압적인 큰아들이 한 걸음 다가서니까 왜소한 작은아들이 주춤거리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이었다면 작은아들이 안쓰러워서 막아줬겠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죠. 제가 왜 그래야 할까요? 기회가 생기자마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자식인데. 애초에 바다에 나갔던 다음날 돌아왔는데 너하고 재수씨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내가 안 나타나고 있었다. 그랬더니 결국 이 꼴이구나. 이미 엄마한테 전화로 이야기 다 들었다. 형, 그런 게 아니라 너 엄마 신분증하고 도장 다 빼앗아 가지고서 협박했다며? 큰아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말하자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만 뻐끔대다가 고개를 숙였죠. 나 나중에 죽으면 너희한테 유산을 얼마나 줘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 이제 결론이 났구나. 너희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다. 저는 작은아들 내외를 노려보았어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앞에 큰아들이 있으니 제멋대로 뻗대지도 못하더군요. 게다가 자기네들이 한 짓이 너무 만천하에 까발려졌으니까요. 결국 큰아들이 요구해서 그 자리에서 제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큰아들은 딱 버티고 작은 아들네 차 앞에 서서 꼼짝도 못하게 하겠다고 만약 필요하다면 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로 막아버리고 니네 집 호수 대겠다고 노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갈취하려 한 거 동네방네 떠들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했죠. 큰아들은 정말 착한 애였지만 한다면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작은아들은 벌벌 떨면서 제 신분증과 도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아들은 못된 신보에 비해서 간이 정말로 작았거든요. 이 아파트에서 대놓고 노모를 버리려고 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꽤나 얼굴 두고 다니기 민망해질 테니까요. 큰아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작은아들을 몰아붙였는데 그걸 보는 제가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제 짐까지 전부 다 큰아들 차로 옮기고서 저는 큰아들 차에 탄 채로 한숨을 쉬었어요. 작은아들과 며느리 얼굴 두 번 볼 것도 없이 큰아들이 곧장 출발했죠. 큰아들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채로 한참이나 말이 없었고 저 역시도 말을 할 기분이 아니었죠. 고생하셨어요, 엄마.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예, 사실 큰아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는 했었지만 그 다음날 잘 돌아왔어요. 저한테도 연락을 해주어서 사실 마음을 놓고 있었죠. 큰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둘째네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나 좀 보자 하면서 큰아들과 말을 맞췄었어요. 그래도 손자들이 장성했고 그간 왕래가 드물었으니 좀 정신을 차렸을까 기대도 하면서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철이 없던 사람도 철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고 도리어 악화만 된 상태였던 거죠. 됐다. 원래도 없는 셈 쳤으니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련다.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작은 아들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어찌 안 아깝겠냐면서도 그래도 저한테는 장남이 있었으니까요.
원래도 괘씸하다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제와 달라질 것도 없었어요. 그저 아까운 것은 손자들 뿐이었죠. 손자들은 애들이 정말 착하고 저를 좋아해줬거든요. 제가 조금 도와주면 학자금 정도는 걱정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애들의 복이 거기까지겠거니 생각하면서 잊어야만 했어요. 어차피 손자들의 부모는 제가 아니고 작은 아들 내외였으니까요. 그 이후에 저는 다시 강원도로 돌아와서 고향집에서 큰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실 작은 아들은 아예 버렸다 생각하고 있으니 큰아들한테 며느리가 늦게라도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장남은 결혼 생각이 별로 없고 저한테만 지긋정성이네요. 엄마 된 입장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자식이면서도 큰아들의 인생이 좀 쓸쓸하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하나 있는 동생이라는 놈도 그런 식으로 떨궈내버렸으니 말이에요. 제가 작은 아들을 제 인생에서 내쫓은 것은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이제 가능한 작은 아들한테 상속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유류분도 받아가지 못하게 하고 싶네요. 어떻게든 생전에 먼저 증여하든지 기탁을 하든지 해서라도 작은 아들 놈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작은 놈이 사람답게만 굴었어도 이 짓은 안 했을 거라 생각되어서 서럽네요. 그래도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했으니 제 인생 절반은 성공이라 생각하고 살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